네. 자, 그러면 오늘 해볼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리튬 얘기하기를 시작이죠. 했는데 네. 제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시작해볼까요? 오늘, 본격적으로. 네, 리튬 하기 전에 우선 코발트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코발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리튬이 이제 주된 배터리의 구성 요소지만 코발트도 되게 적은 양이지만 들어가거든요. 물론 노코발트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코발트가 아직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이 보시면은 저 밑에 코발트 생산량 보이실 텐데 여러분 DRC가 어디일까요? 글쎄요. DRC? 데모크라틱 레퍼블릭 오브 콩고. 콩고. 네, 콩고입니다. 여러분 이 콩고가 코발트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그렇네요.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코발트는 대부분 콩고에서 콩고에서 나오는구나. 수입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2위인 인도네시아라든지 요즘 인도네시아 높이고 있는데 러시아, 뭐 호주, 뭐 캐나다, 중국하고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죠, 사실은요.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네. 이 콩고에 있는 광산의 주인의 약 80% 이상이 중국 기업. 중국 기업, 중국 사람들. 이 사실은 콩고의 광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그렇죠. 빡치죠. 네 킹이잖아요. 열받는, 킹이잖아요. 킹 받는. 네. 킹인데 요것도 한번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될 것은 그만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는 한국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한중 갈등이 강화돼도 코발트만 끊어버려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들은 전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러시아는 또 그렇고 인도네시아 세 군데인데 요 세 개를 가지고서는 양 자체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까 말했던 한국 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이 뭐 30% 미만인 시장 점유율도 못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코발트에 있어서는 콩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근데 콩고에 있는 광산의 80% 이상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참 이런 원자재 이런 걸 중국이 다 뭔가 이미 점 찍어놨어.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뭐였죠? 무슨 대란 있었잖아요. 요소수 대란처럼. 그거는 뭐 자동차에 물론 뭐 그 디젤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지만 일부분이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코발트 아니면 이런 또 다른 중요한 원자재 히토리우 막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나 미국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미국에 있는 국책연구소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노코발트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가 1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코발트 시대도 10년 정도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은 리튬이온 배터리,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생산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연구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즉 콩고에 대한 의존도는 이퀄 중국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그렇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최소한 앞으로 10년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EA 세계 에너지 기구죠.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예측한 건 20년 대비 2030년만 해도 리튬의 디맨드가 20배 증가합니다. 20배. 20배.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배터리 공장만 해도 90개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90개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리튬에 대한 디맨드도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를 맞추려면 2030년이면 20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2040년에는 더 그것의 40배 정도가 넘게 50배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또 일론 머스크가 작년 초에도 한번 불평했잖아요. 이거 너무 가격 올라가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 피크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튬을 또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배터리를 확보한다는 거는 리튬을 확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또 이 리튬을 또 확보하는 것이 테슬라의 숙제인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네, 리튬은 여러분 가장 많이 지금 리튬이 생산되는 것은 호주입니다. 호주. 그러나 저장 흔히 말하는 이 저장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매장량이 죄송합니다. 많은 나라. 고맙습니다. 매장량은 우리가 여러분 트라이앵글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르헨티나하고 볼리비아하고 칠레. 남미에 있는 이 3개 이 국가를 연결하는 지역이 전 세계에서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네, 볼리비아. 볼리비아. 이거 버뮤다 삼각지처럼 하여튼 이 삼각 트라이앵글 요 국가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 지역이 매장량에 있어서는 리튬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채굴을 많이 하는 나라는 호주고요. 호주. 그다음에 이제 개발에 막 뛰어들고 있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 러시아예요. 미국, 캐나다, 러시아에도 그러면 매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튬이? 이 부분 그리고 캐나다하고 미국에 있는 매장량이 있는 부분에 채굴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요즘 테슬라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 매장량이 가장 많은 체코하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 가장 큰 그 기업 이름이 SQM이라는 곳이에요. SQM. SQM이라는 것이 채굴하는 업체거든요. 회사예요. 광산 회사인데 여기 지분의 20%를 또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찌감치 전기차로의 전환을 계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자원에 대한 로 마테리얼에 대한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러게요. 여기에서 리튬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호주가 우선은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여기 삼각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가서 다 점거할 수 없었는데 콩고는 흔히 말하는 독재 국가잖아요. 네. 군사정부고 여기는 바로 딜을 쳐가지고 계약을 다 따내버린 거죠. 그래서 코발트는 그렇게 중국이 정리를 한 거고 리튬은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량이 많은 곳에서 가장 큰 세계 2위 기업이에요. SQM이 의 지분을 20%를 중국이 확보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화면을 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이 큐벡시 퀘벡. 근처에 있는 호수 근처에서 이 이름이 스노우 레이크일 거예요. 스노우 레이크, 눈의 호수. 이 스노우 레이크 쪽에 있는 것들이 매장량이 꽤나 많다라는 거고 지금 이 부분들이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착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발에 들어가면 이거는 10년 걸리는 건 아니고요. 1년 정도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채굴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당장 이게 없으면은 그 20배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지금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이 채굴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나 칠레하고 볼리비아에 있는 것은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무너지게 해서 흙을 그 다음에 거기서 리튬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물을 옆에 농사짓는 물을 호수에서 가지고 와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되게 심해서 대단히 많은 저항들과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생산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스노우 레이크에 있는 것은 그냥 호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뜨면 되는 거라고 해서 훨씬 더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리튬을 채취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뉴욕 타임즈가 이거 언제 보도한 거냐면 작년 9월 달에 보도한 9월이네요. 거네요. 작년 9월 달에 보도한 거라서 큐벡 근처에 있는 리튬 광산에서 이름은 호수 이름은 스노우 레이크에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솔튼시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쪽에 있는 호수들 제가 오늘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셨어요? 솔튼시가 어디 있나를 봤더니 솔튼시. 진짜 큰 호수더라고요. 여기도 호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내면 되는 거죠. 드러내면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있는 스노우 레이크 그리고 솔튼시에서는 채굴할 때는 100% 재생 에너지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여기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하고 솔튼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솔튼시 같은 경우에서 리튬을 채굴할 때는 재생에너지만 쓴다. 재생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되게 여기서 제목이 지금 친환경적으로. 그린스트라고 나오잖아요. 또 월드 그린스트 리튬이라는 것은 그린이스트 가장 만들 때 리튬이라고. 환경 파괴 없이 에너지도 솔라나 친환경적인. 윈드에서 만든 에너지로만 추출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미국 북미 지역에서 리튬 채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접근권이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져도 LG도 마찬가지죠. 리튬을 운반하기 위해서 비용 절약하는 수가 있는 것이 호주에서 운반하는 거나 남미에서 운반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좀 이런 차원에서는 훨씬 더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 지금 계속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배터리 공장 다질 쯤 되면은 여기서도 리튬이 나올 거니까요.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또 테슬라에게 이거는 올해 1월 9일자 소식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유명한 포인이에요.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예요. 리파이너리 리튬 리파이너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에서 나오는 것은 로 마테리얼이고 이걸 바로 배터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쵸. 배터리에 쓸 수 있는 화학 물질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걸 바꿔주는 것이 리튬 리파이너리, 리튬 정제소라는 거예요. 근데 리튬 정제소가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로 마테리얼에서부터 배터리 만들 때까지 완성품으로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뭐 배터리를 만든다고 치거나 뭐 CATL에서 만들었을 때 가장 어려운 공정이 뭐냐면 리파이너리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말이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거짓말도 가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챗 GPT 같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게 팩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묘사했었냐면은 광석을 캐는 것, 원석을 캐는 것,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제하는 것, 그 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이 정제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것이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다. 돈을 찍어내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테슬라가 채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정제 기술자들을 왜냐하면 테슬라가 정제소를 짓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직접. 네, 직접 정제소 사업에 뛰어드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블룸버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조금 비판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은 뭐냐면 이거의 가격이에요. 리파이너리 했을 때 나오는 그 화학 물질의 가격이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이 뛰었던 2022년에 확 올라갔지만 네. 다시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핏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건 테슬라는 이 리파이너리 뛰어 들어가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이 배터리 화학 물질을 테슬라도 생산을 하잖아요. 연간 150만 대에 들어갈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바다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로 마테리얼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케미칼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정제소를 직접 자기에게 자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리튬 리파이너리 사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이 소식은 좀 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거는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죠. 마스터 플랜 3를 발표를 했었는데 마스터 플랜 3에서는 all about 토네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방송을 보신 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토네이지라는 것은 리튬을 현적한 배에 컨테이너 선 전체 배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것을 원 토네이지라고 얘기를 한다. 즉 리튬을 암시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브라질에 있는 채굴 회사인 시그마를 구매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리튬.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리튬을 채굴하는 데에도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회사를 매입을 해서 개입을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리튬을 리파이너링 하는데 정제하는 데서도 테슬라는 지금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또 작년에 9월달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목표는 뭐냐면 마이닝 광산을 직접 해가지고 직접 리튬을 마이닝하려고 한다, 광산을 채굴하려고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블룸버그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1,000헥타에 이르는 너바다에 이런 공장에 대한 부지를 확보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자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리튬은 근데 배터리처럼 CATL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채굴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소식은 북미 지역에서 캐나다하고 미국 지역에서도 리튬이 생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되게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환경 파괴적인 지금 사실은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볼리비아가 있는 곳에서는 환경 파괴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에 써야 될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물을 쏴가지고 녹여내려가지고 흙을 녹여내려가지고 그 흙에서 다시 리튬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하지 않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가해서 뽑는 전기도 재생에너지고 그리고 이미 호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래서 좀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엔솔이나 SK나 삼성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에다 공장을 지면 북미에서 수급할 수 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90개 정도의 그 배터리 공장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채워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배가 더 많은 리튬이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리튬 확보 전쟁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리튬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리튬이 비싸기 때문에 저가형 차를 못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좋은 기술은 뭐냐면 셀을 모듈화하고 모듈을 팩화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 체계를 소프트웨어적인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기술력으로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리튬이 7, 8%가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또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력이 특히 가격이 비쌀수록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10년 동안 노 코발트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는데
코발트의 전 세계에서 생산량의 약 80%가 넘는 양이 콩고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거고, 콩고에서 생산되는 광산의 80% 이상을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은 제가 보기엔 중국이 제일 먼저 할 것은 코발트 끊어버릴 거예요. 그거는 코발트를 끊어버리면 이거는 테슬라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중 갈등을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국이 카드를 여러 개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언제 이 카드를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CATL을 통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가격을 차등화하기 시작했다. 네. 이 부분도 되게 테슬라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발트 가격을 끊지는 않더라도 차등화시켜 버리면 이것 그것도 또한 이제 경쟁력에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사라지겠죠.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LG 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I에 공급하는 코발트의 그 가격을 중국에서 2배로 너네는 떠볼래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단가가 안 맞죠, 그러면. 그러면 대단히 힘들어지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는 이러한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신경 쓰는데 코발트는 근본적으로 접근이 테슬라 스스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슬라가 완전 독립하기 어려운 것이, 이거는 중국이 그냥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코발트에 대한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는 새로운 지역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코발트에 대한 독립은 테슬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리튬에 대한 채굴권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리파이너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테슬라가 리파이너리 공장을 완공했다. 이건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좋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지금 브라질과의 인수 협상은 벌어지고 있지만 시그마 리튬이라는 회사하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인수를 하고 있는가. 미국에 있는 리튬 채굴 업체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볼리비아나 이런 데 소유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에 있는 솔튼시에서 만드는 것도 이 회사가 채굴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또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아메리칸 리튬 코퍼레이션 ALC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테슬라가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로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튬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얘기한 거거든요. 마스터 플랜 3는 all about tonnage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리튬에 대한 명확한 확보 전쟁을 가져갈 것이다. 이것이 2023년 뉴스에 종종 여러 번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거는 매우 월가에서도 기관 투자자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꼭꼭꼭꼭 챙겨 보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테슬라는 리튬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그러면은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거는 이제 뭐 테슬라 주주 분들이 많으시지만 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궁금한 게 최근에 막 방송하다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테슬라가 그렇게 자체 배터리 생산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리튬도 앞으로 20배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공장도 앞으로 90개가 더 필요하고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겨우 한 150만 대에서 늘려봤자 그러면 200만 대 정도? 그렇죠. 200만 대의 자급자족 구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대 만들 회사인데 물론 1000만 대를 만드는 2030년 동안 더 높이겠죠. 아무리 자급자족률이 돼도 50%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0% 정도까지 되면 50%는 테슬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에는 CATL하고도 의존을 할 거고 파나소닉하고도 협력을 할 거고 LG 엔솔하고도 협력을 할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LG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업체하고 협력 구조는 테슬라가 가져갈 거고 아까 말했던 BYD도 배터리 만드니까 BYD가 여러분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아세요? BYD가 처음에 했던 것은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피처폰에 배터리 공급하던 회사예요. BYD는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이 아니라 피처폰에 들어가는 여러분도 오래전에 기억나시는 그 피처폰에 막 배터리 교환 뭐 2개 갖고 갈아 끼고 했잖아요. 이게 다 BYD 거예요. 이 BYD가 배터리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하고 협력 관계는 제가 보기엔 유지할 거예요. 근데 이 유지는 그 회사도 중요하지만 중국 정부와의 관계 유지 차원에서라도 이 기업들과의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와 이 배터리는 무한대로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네. 어쨌든 테슬라가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건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도 안정선을 구축해 놓겠다는 그렇죠. 그런 심리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정선이 확보되지 않으면 딜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딜을 하면서 뻥을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급자족률 50%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돼. 너희 거 안 써도 돼.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 석 달은 견딜 수 있어. 사실은 다음 달도 못 견디는데 이거는 딜에 있어서 딜 협상에서 완전히 다른 그렇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을 어느 정도 갖고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뭐 테슬라가 자급자족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근데 될 것.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네. GM이나 포드라든지 현대자동차도 배터리 공장 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자체 그리고 제작을 네, 그리고 지금 뭐죠? 빈페스트,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전기차 기업도 유럽하고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근데 테슬라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리파이너리까지 나가는 정제 그리고 마이닝 회사에 대한 인수 작업까지 나가는 조금 더는 그렇네요. 깊숙하게 밸류 체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조금은 한 발 앞서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테슬라가 이렇게 배터리도 자기들이 일관적으로 네. 채굴부터 정제까지 그리고 완성품까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얼마나 성공시킬 수 있을지 요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포인트는 리파인하는 기술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테슬라가 그러니까 우선 그쪽에 관련된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리파인의 성과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네. 굉장히 좋은 호재다. 그렇죠. 굉장히 호재라는 좋은 거죠. 호재다. 뭐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했다. 리파인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확보할 수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있어야 사실은 배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케미칼 원석이고 리튬의 로 마테리얼은 우리가 채굴을 그렇죠. 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거기서도 정제가 일어나죠. 원재료고 그러니까 뽑아내는 익스트랙션을 뽑아내면 이 리튬을 가지고서 케미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케미칼을 바꾸는 것이 리파이너리고 정제소고 이 리파이너리에 테슬라가 직접 진출하겠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제는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리튬과 관련된 테슬라의 행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배터리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배터리는 무한대로 필요할 거의 무한대급으로 필요할 수밖에 네, 없는 그래서 상황. 제가 아까 전에 MIT 테크놀로지 기사를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런 칼큘레이션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 데 근본은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걸었던 2030년까지 미국 시장 정도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50%를 차지할 때 신차 판매에서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눈에 갔지만 캘리포니아에서 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고 이것이 쿼터 제로 25년과 30년에 아마 2030년에 69%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에 69%는 무조건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쿼터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와 연동된 주가 14개 주고 지금 유럽연합도 계속해서 지금 물론 독일이 목리를 부려가지고 마지막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유럽연합에서도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항을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순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와 공급이 신차 시장에서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신차 시장에서는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10%에서도 이렇게 많이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죠. 네. 50%까지 가고 가려면 어떤 지에서는 70%까지 가고 80%까지 간다라면 앞으로의 그 리튬의 수요라든지 코발트의 수요 당분간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리튬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코발트를 쓰는 이 배터리는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만 중국이 코발트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리튬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고 테슬라가 이 리튬을 많이 확보하고 정제도 하고 그러면서 배터리까지 만들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어떻게 이제 통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얘기로 네. 다음 시간의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스타링크. 네, 말씀해 주실 때 스타링크 대신 물론 됐죠? 이거는 스페이스X 겁니다. 스페이스X 겁니다만 유관회사, 연관회사라고 볼 수 있고 스페이스X에서는 스타링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지배적인 어떠한 위성 인터넷 사업자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것이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커넥티브 카라고 하죠. 테슬라의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주행 중에도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지금은 집에다 파킹했을 때 연결되지만 주행 중에 연결되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시장을 재편하는 키가 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오테라 강정수 박사님과 이 리튬과 관련된 다음 주에는 스타링크 예고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스타링크 이야기를 할 때 역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매일매일 5시에 네. 여러분들께 좋은 콘텐츠와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또 아유, 같이 고생했죠. 네, 저희 빨리 네. 밥 먹으러 가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테라 여기까지입니다.